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슬프지만 깊은 사랑이 담긴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남편을 잃은 후 오랜 시간 동안 슬픔 속에 살아온 유혜정 씨. 그녀의 이야기에는 가족 간의 따뜻한 정, 희생,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를 극복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며 스스로를 위해 다시 살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이름은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제 신분을 밝히기가 좀 그래서 사는 곳은 얘기할 수 없기도 하고 이곳에 사연을 보내는 게 맞는 건지 사실 많이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얘기하지 않으면 저의 마음이 편할 것 같지 않고 먼저 떠나간 남편과 시동생의 얘기를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적어봅니다. 사실 이 글을 적으면서도 눈물이 많이 납니다. 남편이 떠나간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남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애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혼자 살고 있거든요. 이런 제 모습이 애처로워 보이기도 하고 불쌍해 보인다고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해주지만 남편은 제가 만난 남자 중에 가장 의리 있고 성실한 정말 좋은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제게 또 나타날지 하는 생각도 들고 운명처럼 남자친구가 생기거나 혹시 제가 재혼하게 되더라도 제 남편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쉽사리 누굴 만나는 게 용기가 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혼자 살면서 저를 보고 제일 속상해하는 건 저희 부모님입니다. 아직 저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곳에 오실 때마다 기사의 생각 없어. 여기 올 때마다 민수 생각이 나서 좀 그래. 너야 뭐 그 사람이 그리워서 여기 산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혼자 지낼 순 없잖아. 물건도 웬만한 건 싹 다 가져다 버리고 이런 거 안 버리면 그 사람이 맘 편하게 떠나지 못해. 유품도 때가 되면 다 버리는 게 맞아. 그래야 저승에서도 마음 편하게 돌아다니지. 이런 거 자꾸 갖고 있으면 너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편하게 눈 못 감아. 지은아, 엄마 말 좀 들어. 너도 이제 새 사람 만나서 인생 다시 시작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래? 하면서 가슴을 치며 울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엄마에게 너무 미안하고 왜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해서 이런 사람을 사랑해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상처를 주는지 그 사람이 너무 밉고 괴롭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사람을 안 만나본 건 아닙니다. 사실 몇 번의 연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퇴사한 직원이 제게 좋다고 고백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제 남편이 떠나간 걸 알면서도 자기는 괜찮다고 그 사람과 다르게 오로지 저만 평생을 바라보겠다며 제게 프로포즈까지 했습니다. 참 제가 복받은 여자인데 그 사람 마음을 알면서도 몇 년을 외면하며 살았고 직접적으로 고백을 하니 오히려 거부감이 들어서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고백을 거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데 회사의 소문은 일파만파 퍼졌고 저는 그런 소문 따위에 별로 신경 쓰는 편이 아니라 그러려니 하고 다녔는데 그 직원이 일을 견디지 못했는지 결국 일을 관두고 나니까 사람들이 난 그래도 이재훈이 프로포즈해서 근데 지은 과장이 참 거야 하고 묻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재훈이 회사 관둔 거 저랑은 상관없어요. 하고 100번 1000번을 말해도 회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입을 열면 열수록 소문만 더 커져서 퍼지는 곳이다 보니 그냥 입을 다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소문은 퍼져서 사람들은 절 보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탕비실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뜨거운 물을 끓이는데 여직원 2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거 아가. 인사팀에 유부녀가 있는데 이재훈이 그 여자 때문에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차여서 퇴사한 벌이야. 진짜 웬만하면 리얼. 그럼 그 여자도 같이 퇴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얼굴 두껍다. 누군데? 둘이 뭐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퇴사까지 하지.
솔직히 고백하고 차였는데 직장까지 관두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유부녀라면 뭐야? 어떻게 총각이 꼬셔놓고 그 여자도 진짜 난리야 하면서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자리에서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아무 일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나도 고백받은 거라고. 분명히 철벽 쳤는데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내게 접근한 거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괜히 그런 말을 했다가는 소문만 퍼질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6개월쯤 지났나 퇴근을 하는데 집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게 고백을 했던 이재훈이었습니다. 어머, 이재훈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말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하고 머뭇머뭇 듣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봉투를 하나 내밀더라고요. 지은님, 저 결혼합니다. 지은님한테 그렇게 고백했다가 차이고 나서 저도 아픔에서 벗어나 좋은 사람 만났어요. 청첩장 가져왔습니다 하고 제게 청첩장을 내미는 겁니다. 어머, 축하해요. 제가 결혼식장에 가긴 좀 그렇고 축의금은 꼭 할게요. 그래도 우리 일한 세월이 같이 알고 지낸 시간이 있는데 진짜 너무너무 축하해요. 잘 됐어요. 하고 청첩장을 열어봤는데 세상에 바로 이번 주 주말이더라고요. 당장 이번 주에 주말에 하면서 휴대폰을 뒤적뒤적거리니 갑자기 이재훈이 제 손목을 잡는 겁니다. 과장님, 저 사실 지은님한테 청첩장 주러 온 거 아닙니다. 지은님, 아직 모르셨어요. 지은님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홧김에 선봐서 지금 아내 될 사람과 술김에 모텔에 갔는데 그날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긴 한데 자꾸만 지은님 생각이 납니다. 지은님이 저만 받아주시면 저 바로 날 수 있어요. 왜 지은님, 저는 진짜 안 되는 겁니까? 왜 저는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저를 못 받아주시는 건가요? 하면서 저를 확 끌어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을 밀쳐내면서 미쳤어요. 당장 가세요. 지금 안 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오늘 일은 모르는 척 눈 감아줄 테니까 제발 가세요.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고 한 번만 더 말없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 진짜 경찰 불러요. 당장 가세요. 하고 그 사람을 밀어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솔직히 제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을 내가 겪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혹시나 이런 일을 겪었더라도 남편이 살아만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주먹으로 한 대 쳤을 것 같고 어떻게든 그 사람이 제게 와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그 결혼을 파토 내거나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복수를 해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그 큰 집에 저는 늘 혼자였고 매일매일이 똑같았습니다. 회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대충 챙겨 먹고 TV를 조금 보다가 운동을 다녀오고 집에 돌아와 책을 보고 잠이 드는 것이 전부였지만 결혼을 했을 땐 이러지 않았습니다. 저보다도 퇴근 시간이 30분 빨랐던 남편은 항상 일찍 도착해서 같이 먹을 저녁장을 먼저 봤죠. 그렇게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나면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같이 보면서 시간을 보냈고 운동도 같이 다녔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저희 부부는 늘 신혼 같았고 아이가 없었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 저보다 자기 동생이 더 중요했나 봅니다. 사실 남편은 살아생전 동생과 엄청 각별했습니다. 그건 연애 때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었죠.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모임에서였습니다. 저는 평소 러닝과 등산을 좋아해서 모임을 2개씩 가입하며 주말에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등산 동호회 운영자였고 모임 회원은 10명이었는데 그중 등산을 매주 나오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5명 내외였는데
모임에 처음 가입한 남자가 첫 등산을 나온 날이었죠. 체력이 아주 바닥이라 제가 뒤에 가며 그 사람을 받쳐주었고, 정상에 도착했을 때 환하게 웃으면서 와, 진짜 등산 좋네요. 사람들이 이래서 산에 올라오나 봐요. 하고 저를 보며 환하게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날에서 만날 때까지만 해도 걱정 근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이었는데 산 정상에 올라와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 사람에게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했고 저희 둘은 만난 지 한 달 만에 사귀게 되었죠. 그런데 사귀고 나서 제게 하는 말이 혹시 내 동생이랑 같이 밥 한번 먹을래?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동생? 갑자기 웬? 나는 동생이랑 비밀이 없거든. 너랑 사귄다고 말했더니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밥이나 먹으면 어떨까 해서. 어차피 나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기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분명 보게 될 텐데 이왕 보는 거 약속 잡고 보면 서로 당황스럽지도 않고 좋잖아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만난 지 한 달 만에 가족을 소개시켜 준다는 말이 좀 의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절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서 저도 흔쾌히 허락을 했고 그렇게 동생과 셋이 처음으로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라는 사람 생각보다 너무 편하고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절 보더니 꾸벅하고 인사를 하면서 형수님, 저 그냥 형수님이라고 할게요. 사실은 형이 이렇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 거 처음이에요. 너무 영광입니다. 하면서 넉살 좋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제가 뭔가 특별한 것 같았고 그날 참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남동생과 술 한 잔을 걸치고 나서 2차로 저희 둘만 따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둘이 술을 마시면서 내 동생 참 괜찮지? 내 동생이지만 참 괜찮은 놈이야 하고 맥주를 들이키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되게 친해 보인다. 맞아. 친해. 둘도 없는 사이야. 어릴 때부터 엄청 의지하고 자랐고 사실은 우리 엄마가 새엄마야.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빠가 재혼했어. 그래서 새엄마 손에 컸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고 시간이 많이 흘러도 정에 잘 안 가네. 물론 새엄마도 그렇겠지.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동생이라 이렇게 각별한 사이가 되어버렸어. 아빠가 재혼한 게 우리가 둘 다 사춘기 때라 그랬나 봐. 뭐랄까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서로한테 기대게 되더라고. 그렇게 둘이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연락도 끊기고 이제 가족은 정말 둘뿐이야. 그래서 말인데 그냥 가끔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셋이 같이 시간 보내도 될까? 너만 불편하지 않으면 하고 제게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솔직히 연애 초반이라 남이 데이트에 끼는 게 싫었지만 가끔가다 한 번씩 만나는 건 부담이 없어서 그렇게 하자고 했고 몇 번 만나다 보니 저도 친해져서 마치 제 동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4살 정도 어렸는데 나이 차이가 좀 나다 보니 애교도 많고 착하고 너무 좋은 친구더라고요. 거기다가 취업 준비생이라 제가 가끔 용돈을 주면서 챙겼고 반대로 제게 선물을 주곤 했습니다. 지은님, 이거 지나가다 생각나서 샀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라고 제게 내민 건 다름 아닌 립스틱이었습니다. 세상에, 너무 이쁘다. 내가 이 색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고마워. 근데 다음부터는 이런 거 사지 마. 공부하느라 힘든데 뭘 이런 것까지 신경 써. 그리고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하고. 알겠지? 하고 선물을 마다하곤 했죠.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 그리고 남동생은 꽤 끈끈한 우정을 자랑했습니다. 남자친구와 3년 정도 연애를 했고 만나다 보니 그 사람이 좋아서 결혼까지 얘기가 나왔죠. 어차피 남자친구는 동생 말고 가족과 연락을 끊어서 결혼 허락이랄 것도 없었고 저희 부모님께만 인사를 드리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난관이 생겼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는지
결혼식 전에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와서는 노발대발 난리를 치고 어떻게 부모한테 말도 안 하냐면서 저보고 정식으로 인사를 오라고 했다더군요. 알고 보니 시동생이 아버지와 연락을 하고 있었고 시아버지 되실 분은 그동안 뿌린 축의금이 얼만데 당연히 걷어야 한다며 모바일 청첩장이랑 청첩장은 넉넉히 수량을 만들라고 연락을 했다더라고요.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연락 없던 아버지가 축의금 때문에 결혼식에 참석한다니 할 말이 없더군요. 어쨌든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이니 결혼식 전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결혼식 당일에 오셔서 축의금을 2천만 원 넘게 챙겨가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뒤로는 주기적으로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남편은 제 앞에선 티내지 않았지만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시동생에게 연락해서 아버지 진짜 왜 그러냐? 무슨 돈이 자꾸 필요하다는 거야? 형, 진아 너 돈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줄 테니까 아버지랑 연락 끊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하면서 동생을 설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밤이면 시동생이 찾아와서 형수님, 미안해요. 그 아버지 문제 때문에 하고 집 안으로 들어와 남편과 몇 시간이고 얘기를 하곤 했죠. 그렇게 둘이 얘기를 하고 나면 방에서 힘없이 나와서는 물 한 컵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시동생이 좀 안쓰러웠습니다. 여보, 너무 그러지 마. 준혁이가 아버지한테 연락하는 건 본인 마음이잖아. 나 당신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준혁이는 아버지랑 연락하고 싶을 수도 있지 하고 남편에게 말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 전 엄청난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문제 때문에 계속 동생과 언쟁을 일으키던 남편이 화가 났는지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랑 연락하지 말랬잖아. 그 인간이 너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 그깟 돈밖에 더 있어. 왜 이렇게 돼 말을 안 들어. 그 인간이 뭐라고 계속 그 돈을 갖다 바치는데 하면서 소리를 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동생은 취업 준비생임에도 불구하고 알바를 하면서도 매달 집에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협박 때문에 말이죠. 아버지란 사람은 사정이 힘들다, 회사가 안 좋다, 몸이 안 좋다 등등의 이유를 대며 시동생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받아가고 있었고 시동생은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느라 살이 10kg 이상 빠져가면서도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아버지가 남편에게도 연락을 하면서 돈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미 시동생에게는 오래전부터 돈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남편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날 수밖에 없죠. 결국 남편과 언쟁을 높이던 시동생은 고시원 생활을 정리하고 저희 신혼집에 방 한 칸을 내주며 저와 남편의 감시 아래 함께 살게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솔직히 친한 것과 같이 사는 건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제게 처음 말을 꺼낼 때 심지어 너무 단도직입적이었고 미안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준혁이 말이야,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아. 준혁이 시험 합격할 때까지만, 딱 그때까지만 우리가 같이 살자라고 말을 하더군요. 뭐? 준혁이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지금 결혼한 지 2년도 안 됐고 신혼이야. 내가 동생 좋아하는 거 알고 준혁이 착하고 좋은 애인 것도 나도 알아. 근데 이건 아니지. 엄연히 우리 같이 사는 집이잖아. 근데 이렇게 갑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살자고 말하는 게 어딨어. 아무리 준혁이랑 친하게 지내도 나한텐 준혁이는 시댁 식구고 성인 남자야. 이런 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만약 내가 회사 휴가 내고 집에 있을 때 준혁이랑 둘이서 집에 있으면 나는 그 어색함은 어떡할 건데. 나도 집에서 혼자 쉬고 싶고 시간 보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근데 준혁이가 있으면 그게 되겠어. 나 절대 반대야 하고 강하게 거부했지만 근데 남편이 바로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럼 딱 1년만, 아니 6개월만. 나 진짜 불안하고 걱정돼서 안 되겠어. 준혁이 저 새끼 지금 우울증이 너무 심한 것 같아. 내가 퇴근하고 매일매일 집에 찾아갔는데 고시원이 엉망이야. 그 좁은 방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집이 개판이라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심지어 고시원에서 소란도 한 번 일어났어. 준혁이가 며칠 동안 방 밖으로 안 나와서 고시원 총무가 노크를 했는데 그 안에서 절규하는 소리가 들렸나 봐. 그래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준혁이가 형, 씨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등진다는 게 쉬운 선택이 아닌데 늘 제 앞에서 밝고 명랑한 준혁이니까 대체 왜 그런 시도를 했는지 믿어지지가 않았죠.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이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 준혁이는 남편 동생이기도 했지만 제 동생이라고 해도 될 만큼 저도 너무 좋아하고 저랑도 친한 사이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바로 약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손에 이끌려 시동생과 함께 살게 됐고 남편은 시동생과 함께 병원에 다니겠다며 일주일에 이틀은 휴가를 내고 동생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초반에는 남편을 뺏긴 느낌도 들었습니다. 단순히 몸살 감기였지만 내가 아플 땐 휴가는커녕 내 옆에 있어 주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병증이 다르지만 동생 일이라면 두 발 뻗고 나서는 그 사람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를 본 순간 제 마음도 많이 흔들리더군요. 못 본 사이 살이 많이 빠져서 야위기도 했고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옷가방을 챙겨 고시원 계약을 마치고 저희 집으로 들어온 그날, 형수님, 미안해요. 조금만 지내게요 하면서 제게 꾸벅 인사를 하는데 그 얼굴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이 점차 나아져 갔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바꾸면서 아버지와 연락이 자연스레 끊겼고 시동생도 아버지와 연락을 안 하니 점점 증세가 나아지는 듯했죠. 항상 죽상에 아이처럼 찌들어 보이던 모습과는 달리 저희 집에 들어오면서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 처음에 남편에게 같이 사는 것을 반대했던 게 미안해지고 그래도 생각보다 일찍 마음을 다잡아준 시동생에게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술자리를 한번 갖게 됐는데 우리 셋이 모여 맥주잔을 들고 건배를 하면서 갑자기 시동생이 고개를 숙여 울더라고요. 형수님, 진짜 미안하고 고마워요. 저 진짜 두 사람 아니었으면 진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형수님, 특히 진짜 죄송하고 제가 진짜 이 은혜 어떻게든 갚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고 제 앞에 머리를 숙이더라고요. 왜 그래, 준혁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사실 난 너한테 너무 미안한데. 처음에 남편이 너랑 같이 살자고 했을 때 나 반대 많이 했어. 솔직히 불편할 것 같았고 내가 쉬는 날에도 네가 집에 있으면 맘대로 못 쉴 것 같았고 그냥 셋이 사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나 싶어. 우리 지금 몇 개월 동안 같이 살았지만 트러블 전혀 없고 너도 낮에는 집에 없고 저녁에 같이 모여서 밥만 같이 먹는 것뿐인데 내가 이렇게 많이 달라질 줄 알았으면 진작 널 먼저 데리자고 할 걸 그랬어. 내가 너무 좋아져서 기뻐. 준혁아. 이건 진짜 내 진심이야. 나도 너 누나나 마찬가지야. 우리 알고 지낸 지 꽤 길잖아. 그리고 우리 가족이잖아. 너한테 형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 누나도 있어. 하고 준혁이를 위로해줬습니다. 시동생이지만 정말 제 동생이나 다름없다고 느껴졌고 가까이에서 우울증 치료도 열심히 받고 약도 잘 챙겨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더 신경 써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제 모습을 반성하고 무작정 시댁 식구라고 해서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더 함께 살았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는데
같이 산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상하게 시동생의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잘하던 알바도 잘리고 공부는 손 놓은 지 오래였습니다. 게을러서 성실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방 안에 갇혀서 입을 다문 채 누워있고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노크를 하고 눈앞에 밥을 갖다 놔도 근처 놔요. 안 먹을 거예요. 하고 초반엔 말이라도 해줬는데 언젠가부터는 말도 안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시동생이 방 안에서 뭘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방으로 곧장 들어가 한동안 나오지 않았는데 닫힌 문 사이로 담배 냄새가 진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심지어 위층까지 냄새가 올라갔는지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혹시 집 안에서 담배 피워?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하고 이웃이 항의한 적도 있었으니 말 다했죠. 솔직히 저런 항의가 들어올 때면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남발했습니다. 심지어 시동생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동네 꼬마들이 저 아저씨 맨날 저러고 있어. 무서워 하면서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지 않고 저희가 먼저 올라간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과를 하는 건 늘 남편과 저였습니다. 미안해, 꼬마야. 그럼 아저씨랑 아줌마 먼저 올라갈게 하고 급하게 문 닫힌 버튼을 눌렀고 시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 온 초반에는 남편 따라 병원도 잘 가고 상태가 좋아지는 듯했지만 이상하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은 걱정이 됐는지 아무래도 병원을 바꿔야 할 것 같아. 준혁이가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져. 내가 다른 병원 좀 알아볼게. 미안해, 여보. 그리고 고마워 하면서 제게 말을 하더군요. 솔직히 병원을 알아보는 거야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남편이 너무 동생에게 매달려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시동생이 집으로 들어온 후 남편도 덩달아 우울증 증상이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전 의사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남편은 정말 다정다감하고 애교도 많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과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 저를 만나고 나서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했고 잠들기 전 항상 소주 한 병씩을 마시고 잠들었습니다. 제가 술을 못 마시게 하면 딱 한 잔만 마시고 잘게. 한 잔만 하고 애원하다가 술병을 뺐으면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고 했죠. 솔직히 시동생도 많이 걱정됐지만 저한테는 남편이 먼저라 그런지 남편한테 더 손이 많이 간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시동생은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밥도 안 먹고 있다가 밤 8시쯤 되면 편의점에 가서 꼭 술과 담배, 그리고 삼각김밥 같은 걸 5개 샀거든요. 제가 퇴근하고 나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때 쓱 나갔다 들어오곤 했습니다. 근데 8시가 돼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준혁아, 너 저녁 안 먹어? 하고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직감이라는 게 어쩜 이럴 때 발동을 하는지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을 당장이라도 열어보고 싶었지만 뭔가 등골이 오싹해지고 도저히 문을 열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빨리 집으로 와. 빨리. 하고 더듬더듬 거리자 남편이 30분도 안 돼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시동생이 지내는 방문을 벌컥 열었는데 그때 남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서럽게 우는 목소리로 준혁아, 제발 정신 차려. 형제야, 하면서 펑펑 울더군요. 저는 도저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바로 구급차가 저희 동네로 왔고 시동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침대 위는 온통 피범벅이 돼 있었죠. 그렇게 시동생은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젊은 나이에 말이죠.
남편은 그의 모습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시동생이 남긴 유서만 쥐고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그 유서에는 자기가 모아둔 돈 500만 원을 저희에게 주고 싶다면서 통장 비밀번호랑 카드를 알려줬더라고요. 그리고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함께 적었습니다. 어떻게 소식을 아셨는지 장례식에는 시아버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버님은 오시자마자 제 남편의 뺨을 3번 치며 너 때문이야. 있을 때야. 그러니까 왜 잘 사는 애를 데려다 그 지랄했어. 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더라고요. 그렇게 장례는 정신없이 치러졌습니다. 사고사도 아니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경우엔 손님이 많이 오는 편이 아닌데 아버님이 손님을 많이 부르신 건지 몰라도 장례식은 꽤 시끌벅적했습니다. 시아버지 친구들이 모여서 술을 많이 드셨고 새엄마라는 분은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술 마시는 아버님과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쁜 새끼, 여기서까지 저렇게 바쁜 새끼 하면서 곧 한 대 칠 것처럼 몇 번이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린 남편과 시동생은 아버지를 증오했었습니다.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나이가 됐지만 두 사람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아버지를 절대 치지 않았고 그저 큰 소리만 낼 뿐이었죠. 하지만 그 당시 그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망하더군요.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갈 수 있다는 게 솔직히 저는 시아버지라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남이라고 생각했는데 장례를 마치고 부족한 비용을 정리하면서 그 와중에도 돈돈거리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보니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참다 다버님, 진짜 너무하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족분 조금만 챙기세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준혁이 이렇게 된 거 아버님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준혁이 잡으려고 애썼는데 지 아세요? 아버님 죄책감 느끼기 싫어서 이 사람한테 전부 떠넘기지 마세요. 준혁이 떠난 건 아버님 때문이니까요.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등 뒤에서 전현이 못돼 처먹은 짓거리는 거냐. 저런 년을 와이프라고 데리고 왔어. 시아버지를 개똥으로 보고 앉아있네. 아이고, 네가 보는 눈이 그렇지 뭐. 하면서 그 와중에도 남편 탓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바리깡까지 하고 나니 정말 시동생이 떠났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시동생의 죽음이 와닿는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겠죠. 남편은 정말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밤마다, 정말 밤마다 울었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는 계속 동생 이름을 불렀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을 설득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고 선생님께서는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저를 위로해 주셨죠. 그렇게 저는 회사까지 그만두면서 남편의 치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제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좋은 음식이며 명상이며 심신치료며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그렇게 1년이 조금 안 될 무렵이었습니다. 항상 24시간 붙어 있으며 남편과 함께했던 저였는데 그날은 남편이 장 보러 가는 게 조금 힘들다면서 제게 혼자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괜찮다. 걱정 말라. 책 한 권 보며 잘 있을 수 있다는 말에 저는 집안 CCTV를 켜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전에도 종종 그렇게 외출한 적이 있었고 남편 역시 CCTV가 있다는 사실이 불편하지 않다고 했기에 동의하에 설치한 것이었죠. 그렇게 남편을 두고 오랜만에 홀로 나와 마트에서 이것저것 사고 집에 도착했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사람들이 모여있고 구급차가 와 있더라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사람들을 밀치고 사건 현장에 들어갔고 화단에 떨어져 있던 남편을 다급히 구급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안 해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어떻게 된 건데요? 하고 장바구니를 던지고
구급대원에게 물었습니다. 자세한 건 병원 가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신고 받고 온 거라서요. 우선 타시죠 하고 저를 태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는 내내 구급대원분들이 계속 응급처치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수술실에 들어갔고 남편은 7시간에 걸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에 들어간 뒤 남편을 마주한 곳은 다름 아닌 영안실이었죠. 모든 게 거짓말 같았습니다. 몇 번이고 제 뺨을 때리고 꼬집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 장례에 참석하면서도 뒷방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울기만 했고 밖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시아버님도 오시지 않아서 혼주도 없었지만 남편이 떠났다는 사실을 저희 가족 외에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아서 장례식은 3일 내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절차대로 남편을 보내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남편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땐 경황이 없어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죽기 전 제가 밀어뒀던 냉장고, 청소를 전부 해뒀습니다. 베란다 선반에 쌓여있던 물건도 전부 정리하고 그걸 보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유품은 꼭 정리해야 한다는 말에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 남편 옷을 전부 꺼냈고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장대 위에 홀로 서 있던 종이 한 장이었죠. 분명 없었던 건데 언제 여기 올라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종이를 펼쳐보니 남편의 짤막한 유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널 이렇게 두고 가면 안 되는데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동안 너한테 빈말 지고 살아서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부탁해둔 게 있어. 지은아, 이거 발견하면 집 앞에 있는 경찰서로 가. 내가 전부 얘기해둬. 나는 짤막한 쪽지였죠.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집 근처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었더니 아니, 경찰서가 시끌벅적하더라고요. 뭐야, 대체 여기로 오라고 한 거야? 하고 혼자 뻘쭘하게 서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서 경찰관이 큰 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저씨, 진짜 왜 이러세요? 아저씨가 누군데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이거 놓으세요. 진짜 손 떼세요. 하면서 소리를 지더군요. 왜 남자와 실랑이를 하고 있던 경찰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지은씨, 드디어 왔네. 아니, 왜 이렇게 늦었어요? 민수가 왔다 간 지 일주일도 넘었는데? 아무튼 진짜 내가 이거 지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민수 이 새끼, 여행 갔다 돌아오면 진짜 내가 술사라고 할 거야. 지은씨, 근데 혹시 이 사람 알아요? 진짜 힘이 장사야. 하면서 가방 하나를 두고 두 사람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뒷모습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습니다. 아버님이 여기 왜 계세요? 하고 물었더니 얼굴이 시뻘개지며 손은 빨리 내놔요. 나 가야 되니까. 내가 민수 아빠라니까. 얼굴 보면 모르겠어. 민수가 나한테 맡긴 거라고. 진짜 경찰이 이래도 됩니까? 내가 민수 아빠라고 하면서 경찰이랑 가방 하나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서에 있던 그 경찰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의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한 직장에서 같이 일하다가 회사를 관두고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친구라 저도 잘 알고 있었죠. 몇 번 같이 술도 마셨고 두 사람 오정이 각별해서 가끔 연락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 집 근처 지구대에 발령받았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방 하나를 두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 남편이 맡겨둔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고 시아버지가 남편의 유서를 먼저 본 듯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실랑이를 하다가 가방끈 하나가 끊어지는 순간
안에 있던 내용물이 전부 쏟아졌습니다. 그 속엔 5만 원짜리 수십, 아니 수백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놀란 경찰은 뭐야, 이게 웬 돈이야. 이 새끼, 나한테 이런 걸 왜 맡긴 거야. 지은 씨, 이거 탑 뭐예요? 민수한테 전화 좀 해봐요. 그리고 이 사람 진짜 시아버지 맞아요. 뭐 이걸 진짜 하고 시아버지를 꽉 잡으면서 놓지 않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몸부림치며 내 거라니까. 저거 내 돈이야. 이 새끼들아, 내놔. 아, 며느리가 내가 민수 아빠 맞잖아. 저건 민수가 나한테 남겨준 건데 왜 나한테 안 주냐. 내 말이 맞아 틀려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경찰서 안은 5만 원짜리 돈이 뿌려진 상태로 난리가 났고 시아버지는 그 돈을 주겠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돈이고 나발이고 그냥 눈물만 펑펑 흘렸습니다.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났다는 것도, 떠나기 전 이곳에 찾아와 돈을 맡겨놓았던 것도 아무것도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를 경찰서 밖으로 쫓아낸 친구는 겨우 문을 잠그고 지은씨, 아우, 이거부터 정리해줘. 얘기는 나중에 듣고 우선 이거부터 같이 정리해서 챙겨와 하며 돈을 주우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있던 대원들도 돈을 주워 가방에 넣어 주었고 저는 그 가방을 들고 남편 친구의 도움을 받아 경찰서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친구는 저를 친정집까지 태워다 줬고 차에서 내리면서 저는 그 경찰관에게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전해줬습니다. 이제 막장례를 치렀고 남편을 잘 보내줬다고 말했죠. 그러다 유서를 발견해서 이곳에 왔다고요. 그랬더니 친구는 놀람을 감추지 못하며 말하더군요. 그래서 이 새끼가 어쩐지 이상했어. 그 새끼가 이렇게 갈 거면 나한테 말이라도 해주지. 가방 하나 맡겨놓고 절대 아무도 주지 말라고, 무조건 지은 씨한테만 건네주라고 하면서 열어보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서 저한테 꼭 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애원하고 갔어요. 나쁜 새끼. 진짜 미친 새끼. 의지할 놈 치우고 나한테 이지랄 하면서 훌쩍거리며 울더라고요.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남편이 믿을 만한 사람이 정말 진옥 씨뿐이었나 봐요. 진짜 고마워요. 진짜. 혹시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켜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거기서 그러고 있을 거라곤 정말 몰랐어요. 진짜 혹시 아니었다면 이 돈 전부 시아버지가 가져갔을 거예요. 남편이 아버지랑 사이가 엄청 안 좋았거든요. 어쩌면 아버지가 자기 돈을 전부 가져갈까봐 믿을 만한 진옥 씨한테 이걸 맡긴 걸지도 몰라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고 몇 번이나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진옥이라는 그 친구는 종종 제게 연락해서 남편 납골당에 찾아가 인사를 하겠다며 주소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제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순찰을 돌며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돈은 총 1억 3천만 원. 남편이 모아둔 전 재산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돈을 보고 눈이 돌아가서 제게 몇 번이나 전화를 하고 협박을 했지만 다행히도 제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경찰까지 대동해서 제 주변에 어슬렁거릴 수 없게 하니 더 이상은 연락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남편이 떠나간 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 2명을 떠나보내고 나니 정말 사는 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2사람 몫까지 열심히 살아야 하니까요. 남편이 꼭 그렇게 해달라고 제게 부탁했으니까요. 제가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돈을 제게 남겨주고 간 남편에게도 비난보다는 그동안 잘 버텼다고, 그곳에서 편하게 잘 지내라고 위로의 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감정을 나눠주시거나 유혜정 씨와 같은 분들께 따뜻한 위로의 말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용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